유토피아 -2 토마스 모어 지음 황문수 옮김 제2권 라파엘 그 섬은 중앙부가 가장 넓은데 그 폭은 약 200마일이 됩니다. 섬 전체는 끝쪽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같은 폭을 갖고 있으며 양끝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둥글게 구부러져서 마치 콤파스로 원 둘레가 500마일이 되는 원에 가까운 도형을 그려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섬은 초생달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끝은 약 11마일 넓이의 해협에 의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해협을 통해 바닷물이 흘러들어와 거대한 호수, 육지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물결이 잔잔하기 때문에 이 바다는 실제로는 거대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보입니다. 로 퍼집니다. 따라서 섬 내부 전체가 실제로 항만구시를 하고 섬 어디서나 보트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매우 편리합니다. 항만 입구는 놀라울 만큼 암초와 사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암초들 중에 하나는 갈라진 틈에 거의 한가운데 치솟아 있기 때문에 항해에는 위험하지 않으며 그 위에는 탑을 세웠는데 항상 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암초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천만합니다. 오직 유토피아인들만이 수로를 알고 있어서 유토피아인 안내인 없이 외국배가 항구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만일 해안에 세워진 모종의 표시가 없다면 항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민들에게조차도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이 표시를 바꾸기만 하면 그들은 아무리 많은 적의 전함이라도 유인에 들여서 파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섬의 바깥에도 많은 항구가 있으나 이 항구들 역시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매우 잘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거대한 침략군이 항구에 상륙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다시피 그리고 누구나 직접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유토피아는 원래 섬이 아니라 반도였습니다. 그런데 유토포스라는 인물이 이 반도를 정복했으며 현재의 명칭도 이 유토포스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아브락사라고 불렸습니다. 다수의 무지몽매한 야만인을 아마도 현재의 세계에서 가장 계명된 국민으로 일변시킨 것도 이 사람입니다. 그가 상륙하여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자 그는 즉시 유토피아와 대륙을 연결하는 15마일 넓이의 지협을 파내서 바닷물이 사면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모든 일을 시키면 원한을 사게 될 것이 두려워 그는 그의 군대도 이 공사에 전부 투입하였습니다. 거대한 노동력을 동원하여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처음에는 모든 계획을 조롱하던 대륙인들도 깜짝 놀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는 같은 언어, 법률, 관습, 제도를 가진 54개의 훌륭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전부 동일한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고 지형이 허락하는 한 똑같이 보이도록 건설되었습니다. 도시 간의 최단 거리는 24마일이고 최장 거리로도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각 도시는 연로하고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세 사람을 아마우로툼의 연례회의에 파견해서 섬의 일반 문제를 토의시킵니다. 아마우로툼은 섬 중앙에 위치하여 국내 각 처에서 모이기가 쉬우므로 수도로 간주됩니다. 토지의 분배는 각 도시의 판도가 적어도 사방 20마일이 되게 하였고 한쪽만은 더 길게 곧 여기가 도시 간의 최장 거리에 해당합니다. 하였습니다. 어떤 도시는 그 경계를 넓히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다만 그들이 경작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는 도처에 일정한 사이를 두고 집이 있는데 이 집에는 농사도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 주민은 교대로 이 집에 살러 옵니다. 집은 각기 40명의 어른들을 수용할 수 있고 2명의 노예가 고정 배치되어 있으며 믿음직스럽고 나이 많은 부부가 30채의 이러한 집을 담당하고 있는 필라르쿠스의 감독을 받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골에서 2년을 지낸 20명이 도시로 돌아가고 다른 20명이 새로 옵니다. 이 신참자들은 이미 1년간 농사에 종사해서 농사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농사를 배웁니다. 12달 후에는
훈련생들은 교사가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식량 부족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만일 농업 인구가 모두 미숙하다면 식량 부족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2년이 농사에 종사하는 통상 기간이며 따라서 아무도 더 이상 불편한 생활을 하도록 강요받지는 않으나 시골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농토를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며 제목을 베어내고 그것을 편의에 따라 육로 또는 해상으로 도시에 수송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매우 각별한 방법으로 상당히 많은 닭을 기르고 있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게 하는 대신에 달걀을 일정한 온도에 두어 한꺼번에 수십 개의 알을 까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병아리는 껍질을 벗고 나오면 사육자를 어미인 줄 알고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말은 약간밖에 기르지 않으며 승마 연습에만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사실 한 마리도 기르지 않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밭갈이나 집 마차를 끄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소는 말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소는 튼튼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유토피아인들은 말합니다. 또한 소는 잔손이 덜 가고 사육 비용이 덜 들며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소는 식유용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밀은 빵을 만드는 데만 사용됩니다. 그들은 맥주를 마시지도 않고 포도주, 사과술, 배술 또는 물, 때로는 맹물을 마시거나 흔히 많이 산출되는 꿀이나 감초를 타서 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각 도시의 시 당국은 전시의 연간 식량 소비량을 아주 정확하게 산정하지만 언제나 필요량을 초과하여 밀을 거두고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만큼 남아둡니다. 시골에서 구할 수 없는 필수 도구는 도시에서 구해옵니다. 매달 한 번씩 휴일이 있고 이때는 대부분 도시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를 수교합니다. 수학기 직전에 필라르쿠스는 시 당국에 그들에게 필요한 임시 노동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립니다. 그러면 지정된 날에 정확히 요구한 만큼의 수학, 작업 인원이 오며 날씨만 좋으면 24시간 이내에 일을 마칩니다. 그러나 나는 도시에 대해 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들 중에 하나만 보면 전부를 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각 도시는 지역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 도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어느 도시로 할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우르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군요. 의회가 이 도시에서 열린다는 사실은 이 도시에 어떤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며 나는 여기에 5년 동안 살았으므로 이 도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우르툼은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 중턱에 있으며 그 모양은 거의 정방형입니다. 그 폭은 산꼭대기로부터 아니드루스 강까지 약 2마일이며 길이는 2마일이 약간 넘고 강 기슭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드니루스 강의 수원은 80마일 위쪽의 작은 샘이지만 몇 개의 지류가 그중 둘은 제법 큰 하천입니다. 합류하여 아마우르툼에 이를 때에는 이미 그 폭은 50야드 이상입니다. 60마일 떨어진 바다에 닿을 때까지 그 폭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도시 위쪽 수마일 지점까지 강한 조류가 들어오며 6시간마다 그 방향을 바꿉니다. 만조 때에는 바닷물은 내륙 30마일 지점까지 도달하여 전하상을 가득 채우고 강물을 역류하게 만듭니다. 약간 상류의 강물까지 소금기가 섞이지만 간조 때에는 소금 맛이 점점 없어져서 아마우르툼에 이를 때에는 아주 신선해집니다. 간조 때에는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해안에 이를 때까지 줄곧 맑고 깨끗합니다. 이 도시는 강 위에 화려한 아치형의 다리를 놓아 연결되었는데 목재로 만든 다리가 아니라 석조의 다리입니다. 배들이 도시 어느 쪽에나 장애를 받지 않고 닿을 수 있도록 육지 쪽 맨 끝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또 하나의 강이 있는데 그리 크지는 않지만 대단히 잔잔하고 아늑합니다. 이 강은 아마우르툼이 건설되어 있는 언덕에서 발원하여 시가지 한가운데를 흘러내리다가 아니드루스 강에 합류됩니다.
수원은 시가지 근처에 있어서 시의 성벽으로 둘러싸 놓았기 때문에 침략을 받았을 때에도 적군이 수로를 끊거나 밖으로 돌리거나 독약을 탈 수가 없습니다. 수원으로부터 강물은 벽돌로 만든 파이프를 통해 도시의 낮은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는 곳에서는 거대한 저수지를 파놓고 빗물을 모읍니다. 이 저수지도 훌륭해서 불편이 없습니다. 도시는 두텁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성벽 위에는 총총히 망대나 보루가 있습니다. 성벽의 세 측면에는 해저가 있으며 물은 없으나 매우 넓고 깊으며 가시덤불 녹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측면은 강이 해저 역할을 합니다. 시가지는 교통과 방풍에 알맞도록 세밀히 계획되었습니다. 건물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지런히 연이어 마주서 있기 때문입니다. 집 전면은 20피트 넓이의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시가지와 똑같은 길이의 정원이 있으며 다른 시가지의 후면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집에는 각기 시가지로 나가는 앞문과 정원으로 나가는 뒷문이 있습니다. 문은 둘 다 이중의 스윙 도어이며 약간 누르면 열리고 나간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닫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 따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집 자체는 추첨에 의해 할당되어 10년마다 바꿉니다. 포도나무와 풀, 꽃 등이 자라고 있는 정원을 시민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시민은 정원을 정성껏 가꾸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아름다움이나 비옥도에 있어서 이 정원을 앞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우르툼 시민들은 능숙한 정원사들입니다. 그들이 원예를 즐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가지 간의 정원 가꾸기 경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사회의 쾌락과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정원 이상의 것을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예는 창설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일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설자란 유토포스 자신을 말하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가 처음부터 전시가지의 설계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끝맺음을 하는 일은 후대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도시 건설은 당대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복 이후 1760년에 걸쳐서 언제나 치밀하게 기록해온 그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집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목으로 지은 작은 오막살이나 오두막집이었습니다. 벽은 진흙으로 바르고 지붕은 일왕 모양의 이형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집은 모두 당당한 3층 건물입니다. 벽에는 석영이나 기타의 단단한 돌을 입혔으며 그렇지 않으면 벽돌을 입혔고 안에는 초벽을 하였습니다. 비스듬한 한 지붕은 지평선을 향해 치켜져 있고 특수하지만 값이 아주 싼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데 이것은 낮보다도 악천후에 더 잘 견디며 또한 내화력도 있습니다. 그들은 창에 유리를 끼워 바람을 맞거나 이 도시 사람들은 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때로는 깨끗한 기름이나 수지를 바른 엷은 닌네르 발을 치는데 이렇게 하면 더 투명하면서도 바람이 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의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시민은 30세대가 한 그룹이 되도록 구분되어 있으며 각 그룹은 매년 시포그란투스라고 불리는 공무원을 선출합니다. 시포그란투스는 고대 유토피아의 명칭으로 현재의 필라쿠루스를 말합니다. 10명의 시포크란투스와 그들이 대표하는 세대에 대해 트라니보루스 또는 프로토필라르쿠스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각 도시에는 200명의 시포그란투스가 있으며 그들은 시장 선출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투표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 후에 비밀 투표로 시장을 선출합니다. 시장은 전 선거민에 의해 지명된 4명의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시는 4구로 나뉘어져 있고 각 구에서 이 후보를 선출하여 트라니보루스 회의에 그 성명을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독재를 하려고 한다는 혐의를 받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관직에 머무르게 됩니다. 트라니보루스는 해마다 선출되지만 보통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타의 도시 직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3일마다 또는 필요하면 더 자주 트라니보루스는 시장과 회합하여 공동 문제를 토의하며 개인 간의 분쟁, 이러한 분쟁은 아주 드뭅니다. 을 신속히 해결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2명의 시포그란투스를 회의에 초대하는데 매번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며 공중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3일간 토의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트라니보루스 회의나 또는 시포그란투스 총회 이외의 장소에서 토의하면 사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시장이나 트라니보루스가 시민의 희망을 무시하거나 정체를 변경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중요한 문제는 시포그란투스 총회에 회부되며 시포그란투스는 그가 맡고 있는 세대 전체의 문제를 설명하고 토의한 후에 그들의 견해를 트라니보루스 회의에 보고합니다. 가끔은 의회에 회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안건도 그것이 처음으로 제출되는 날 토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토의는 다음 회의로 연기해 놓고 숙고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기 쉽고 따라서 사회를 위해 최선의 것을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의 발언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찾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불합리하게 들릴지는 모르나 그의 최초의 생각이 잘못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을 숙고한 후에 최초의 생각을 말해야 할 때에 부끄럽게 여기므로 그의 명예를 위해 공중을 희생시키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노동 조건에 대해서 성별과 관계없이 시민이면 누구든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농업입니다. 농사는 아동 교육의 필수 과목입니다. 아동은 농업의 원리를 학교에서 배우며 정기적으로 도시에 나가 들로 나가서 실습을 합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것을 견학할 뿐만 아니라 직접 일을 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만인의 직업인 농사 이외에 각자는 각기 특수한 기술을 배웁니다. 양모 또는 아마의 직조 기술을 배우거나 석공, 철공 또는 목공이 됩니다. 이상 말한 것은 상당한 노동력이 드는 기술만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섬에서는 누구나 같은 종류의 옷,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경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을 입기 때문에 양복점이나 양장점은 없으며 옷의 모양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옷은 쾌적하게 보이고 사지의 운동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더위나 추위를 가리지 않고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 옷은 모두 가정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앞서 말한 기술 중에 하나를 배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성은 직조와 같은 쉬운 일에 종사하고 남자는 힘든 일에 종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는 자랄 때부터 양친이 하는 일을 배웁니다. 양친이 하는 일에 자연히 친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다른 기술을 좋아한다면 그 애는 그 기술에 종사하는 가정에 입양됩니다. 물론 아버지뿐 아니라 지방 행정당국도 양아버지가 점잖고 존경할 만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합니다. 한 가지, 기술을 상당히 익히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원하면 다른 기술을 배울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술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기호에 따라 어느 기술에나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이 사회를 위해 더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포그란투스가 주로 하는 일은 사실은 그들이 실제로 하는 유일한 일이지만 빈둥거리고 노는 자가 없이 누구나 자신의 직업에 열중하도록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집 마차를 끄는 말처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시켜서 서민을 지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토피아 이외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노동자 계급은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에서는 하루에 6시간 일을 합니다. 오전에 3시간 일하고 점심을 먹고 2시간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에 3시간이라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들은 8시에 잠자리에 들며 8시간 잠을 잡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이 시간을 게으름이나 방종에 허비하지 않고 진정한 활동에 이용하는 한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더 받는데 이 여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공개 강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학술 연구를 위해 선발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청강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계급이나 남녀의 구별 없이 강좌를 들으려고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취향에 맞는 강좌를 청강합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이 여가를 자신의 본직에 이용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지적 활동에 재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은 다음 그들은 계절에 따라 정원이나 공동 식당에서 1시간 정도 오락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감상하고 어떤 사람은 단지 담소를 즐깁니다. 그들은 주사위 노름 따위에 어리석고 퇴폐적인 노름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으나 서양 장기 비슷한 2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첫째, 놀이는 수로 술을 빼앗는 산술 경기입니다. 둘째, 놀이는 선과 악의 정당한 싸움으로 악 상호 간에는 갈등이 있지만 선에 대항하게 되면 단결한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놀이는 어떤 악이 어떤 선에 대립되는가, 악이 직접 공격을 하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악은 어떠한 간접적 책략을 쓰는가, 선은 악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 악의 공격을 격퇴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 또는 악의 승리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하므로 틀림없이 필수적인 물품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6시간으로 충분하며 오히려 안락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초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는가를 고려한다면 그 이유를 이해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여자는 처음부터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일을 하는 나라에서는 그 대신 남자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라든지 수도회의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을 얼마나 합니까? 게다가 부자들, 특히 일반적으로 귀족이나 신사로 알려진 지주들, 그리고 그들의 가복들, 나는 앞에서 말한 무장한 악한의 집단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있습니다. 끝으로 아주 건강하고 병이 없으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구실로 병을 가장하고 있는 거지들을 뽑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모두 헤아려 볼 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간이 소비하는 것을 실제로 생산하는데 종사한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필요 불가결한 기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유일한 가치 기준인 곳에서는 사치품이나 오락품을 공급하는 무용한 노동이 수없이 수행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참으로 안락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직업에 현재의 노동력을 집중시킨다면 과잉 생산으로 말미암아 가격이 폭락하여 노동자들은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과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 이들은 각기 남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을 생산자보다 2배나 더 소비하고 있습니다. 을 모두 가려내서 전부 유용한 일에 종사시킨다고 한다면 하루의 노동시간이 적더라도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하고 자연스러운 오락물도 첨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유토피아에서는 사실 스스로가 말해줍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도시나 도시
주변의 농촌에서 사는 신체 건강한 남녀 중 일상적인 노동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많아야 500명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포그란투스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법적으로는 면제되어 있으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무는 영구히 면제되고 오직 학구에만 전념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권은 성직자의 추천을 얻어 시포그란투스들의 비밀 투표로 승인을 받아야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도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노동계급으로 환원됩니다. 육체 노동자가 자유시간을 이용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진전을 보여서 노동을 면제받고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외교관, 성직자, 트라니보루스, 그리고 물론 시장도 이 학자 계급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장을 바르자네스라고 불렀으나 요즘은 아데무스라고 통칭됩니다. 국민 중 직업을 갖지 못했거나 또는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은 시간에 좋은 물품을 풍부히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추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들보다는 노력을 덜 들이면서도 필요 불가결한 일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감소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집을 짓는 일에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는 이유는 선조들이 집을 지어서 물려주면 선견 지명이 없는 후손들이 헐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후손들은 물려받은 집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사실 다음과 같은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곧 A가 매우 호화스러운 집을 지었으나 B의 괴팍스러운 취미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B는 이 집을 방치해 두어 곧 영락하게 만들고 스스로 다른 곳에 마찬가지로 호화스러운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 관리 하에 있으므로 새로운 대지에 집을 짓는 일은 드물며 또한 필요하면 필요하기 전에 수리하는 일은 없지만 곧 수리를 합니다. 즉 최소의 노동력을 들여서 집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기술자들은 때로는 실제로 할 일이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은 집에서 목재를 자르거나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이 필요하게 되면 신속히 끝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류에 드는 노동력을 얼마나 절약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합시다. 그들의 작업복은 헐렁한 가죽옷인데 적어도 7년간은 입을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에는 그들이 이 작업복 위에 망토를 입습니다. 망토의 색깔은 똑같은데 모직물의 자연색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모직물 소비량은 세계 최저이며 그 생산가도 최저입니다. 린네르는 생산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상용합니다. 그러나 린네르가 희고 모직이 깨끗하기만 하면 그들은 실이 잘 다듬어졌든 거칠든 상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대여섯 벌의 코트와 같은 수의 셔츠를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며 옷맵시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10벌 이상을 바랍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인은 2년에 한 벌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더 원하지 않느냐고요? 옷이 많다고 해서 더 따뜻한 것도 아니고 또 더 잘나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유용한 일에 종사하고 또 이러한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그들은 모든 물자를 충분히 저장해 놓기 때문에 때로는 거대한 노동력을 좋지 못한 상태에 놓인 도로를 수리하는 데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도 없는 경우에는 흔히 당국은 노동시간 단축을 선언합니다. 당국은 시민에게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경제 전체의 주요 목표는 사회의 필요가 허용하는 한 각자를 육체 노동에서 해방시켜 많은 자유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는 각자의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행복한 생활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사회조직, 곧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었으며 그들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물품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소의 사회 단위는
사실상 가족과 동의어인 가정입니다. 여자는 자라서 결혼을 하면 남편의 가정에서 함께 살지만 아들과 손자들은 그들의 가장 나이 많은 남자 친척의 감독, 그가 노망 들지 않았다면 노망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인계합니다. 을 받으며 집에 있습니다. 각 도시는 농촌을 제외하고 6천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가능한 한 고정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가정도 어른은 10명 이상 16명 이하여야 한다. 어린애의 수는 정확히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는 법률이 있습니다. 어른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자라는 가정으로 이주시켜 이 법을 준수합니다. 도시 전체의 인구가 팽창하면 초과 인구를 비교적 인구가 적은 도시로 이주시킵니다. 섬 전체 인구가 초과되면 각 도시의 일정한 국민에게 도시를 떠나 대륙에 가장 가까운 곳, 원주민에 의해 개발되지 않은 광대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식민지를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식민지는 유토피아인들이 지배하지만 원주민들은 그들이 원하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인들과 원주민이 함께 살게 될 때에는 원주민과 식민지 개척자는 곧 단일한 생활 방식을 가진 단일 사회를 형성하여 양측에 대단히 유리하게 됩니다. 유토피아의 방식을 채용하면 한 민족에게 필요한 것도 생산하지 못하리라고 생각되었던 토지에서 두 민족이 쓰고도 남을 만큼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원주민이 유토피아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병합된 지역 밖으로 축출됩니다. 만일 그들이 저항하려고 하면 유토피아인들은 전쟁을 선언합니다. 원 소유자가 스스로 이용하지 않고 단지 무용한 재산으로 소유하고만 있는 토지로부터 생산품을 얻어내는 자연권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쟁은 아주 정당한 것이라고 유토피아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시의 인구가 대폭 줄어들어 섬의 다른 도시로부터 주민을 이주시키면 그 도시의 인구마저 법정 한도 이하로 감소될 경우에는 이러한 일은 그들의 역사상 2번 일어났는데 2번 다 전염병이 몹시 창궐했기 때문이랍니다. 유토피아의 어떤 부분을 약화시키는 것보다는 식민지를 잃는 것이 낫다는 원칙에 따라 그들은 식민지 주민을 불러들여 모자라는 인구를 채웁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회조직으로 되돌아가기로 합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각 가정은 가장 나이 많은 남자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자식은 어버이에게,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도시는 동일 규모의 4개의 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구에는 그 중심지에 시장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생산품은 그 시장의 창고에 수장되며 각 상품의 규모에 따라 분배됩니다. 가정의 가장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시장 안에 해당 상점으로 가서 그 물품을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값을 치르지 않고 돈 또는 기타 물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아무 것이나 가져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물품이 풍족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청구해서 가져갈 위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언제나 풍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어느 누가 필요 이상의 물품을 저장해 둘 것입니까? 결핍의 공포가 없는 한 짐승조차도 천성적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는 법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허영심 때문에 탐욕을 부립니다. 남아돌만큼 많은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허영심이 많지요. 그러나 유토피아에서는 이러한 허영심을 부릴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시장 안에는 식료품 시장이 있어서 고기, 생선, 빵, 과일 및 채소를 다룹니다. 그러나 시외에 강물로 피와 내장을 깨끗이 씻어내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짐승의 도살과 죽인 짐승의 처리는 노예들이 합니다. 일반 시민은 도살을 하지 못합니다. 유토피아인들은 도살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해의 정이 말살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기 오염과 질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더러운 것이나 비위생적인 것을 시내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 가노라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큰 건물이 서 있는데 이 건물은 각기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시포그란투스가 사는 곳이며 시포그란투스가 맡은 30세대, 한쪽으로 15세대, 다른 쪽으로 15세대가 삽니다. 가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식당 관리인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료품 시장에 가서 자기 식당에 등록된 인원수를 말하고 적당한 식료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번 환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참. 성벽 바로 밖에 교회 4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은 각기 소규모의 도시를 이루고 있지요. 과다한 인원이 들끓는 것을 막고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키기 위해 이와 같이 넓게 지은 것입니다. 이 병원들은 잘 관리되고 모든 종류의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간호원은 상냥하며 성실하고 경험 많은 의사가 언제나 보살펴주기 때문에 억지로 입원을 시키지 않더라도 누구든 집에서 앓는 것보다 입원해서 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병원 관리인이 의사가 명령한 식료품을 가지고 간 다음에 나머지 가장 좋은 식료품들은 각 식당에 공평하게 곧 각 식당에 등록된 인원 비례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렇지만 각별한 대우를 받는 시장, 대주교, 트라니 보루스 및 외교관은 예외입니다. 외국인도 특별 취급을 받습니다. 외국인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외국인이 있을 때에는 그들은 특별한 가구를 갖춘 주택을 할당받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에는 나팔을 불며 모든 시포그란티아가 입원했거나 집에서 앓고 있는 사람만을 제외하고 식당에 모입니다. 식당에 공급하고 난 다음에는 꼭 필요해서 집으로 식료품을 가져간다고 믿기 때문에 시장에 식료품을 마음대로 집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은 없지만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로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가까운 식당으로 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맛도 없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온갖 수고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거칠고 더러운 일은 모두 노예가 하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차리고 메뉴를 정하는 실제적인 일은 그날의 당번을 맡는 가정주부들, 여러 가정이 매일매일의 식사 준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니다. 그 수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각 가정의 나머지 어른들은 서너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남자들은 벽 쪽으로 앉고 여자들은 바깥쪽으로 앉습니다. 때때로 인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만일 여자들이 갑자기 진통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자리를 떠서 육아실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아실이란 산모와 갓난애를 위해 마련된 방으로 언제나 불이 타고 있고 맑은 물이 다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침대가 많이 있어서 어머니는 갓난애를 침대에 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머니가 원하면 애들의 옷을 벗기고 불 앞에서 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거나 또는 병들지 않는 한 갓난애는 어머니가 양육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했거나 병든 경우에 시포그란토스의 아내가 즉시 유모를 구합니다. 유모는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모가 될 자격이 있는 부인은 자진하여 즐거이 이 일을 맡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모든 이로부터 찬양을 받으며 어린애도 언제까지나 유모를 친 어머니처럼 섬깁니다. 육아실은 5살 미만의 애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5살 이상이긴 하나 아직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소년은 식당에서 식사 시중을 듣거나 식사 시중을 들지 못할 만큼 어릴 때에는 식탁 곁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 어린애들의 식사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식탁에서 집어주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상석은 식당 위쪽의 단 위에 있는 한층 높은 식탁으로서 여기서는 식당 내의 사람들을 전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포그란투스 부처와 최연장자 2사람이 앉습니다. 4명씩 짝을 지어 식사를 하는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거리에 교회가 있는 경우에는 성직자 부처가 우대를 받게 마련이어서 시포그란투스와 같이 앉습니다. 그들 양쪽으로는 4명의 젊은이가 그 다음에는 이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앉는데 식당에서는 모두 이런 식으로 앉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동년배들과 앉기는 하지만 나이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이 좌석을 배치하는 것은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젊은이들이 철없는 행동을 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식탁 차례대로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표지를 해 놓은 자리에 앉은 최연장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주고 다음에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각별히 맛있는 음식이 골고루 돌아가기에는 부족한 경우 연장자는 옆에 나이 어린 사람에게 적당히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연장자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똑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는 선행과 미덕에 관한 명언을 낭독하지만 낭독이 아주 짧기 때문에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은 심각한 문제를 토론하기 시작하는데 유머가 없거나 침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담화를 독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젊은이들의 대화를 듣는 것을 즐기며 일부러 기회를 주어서 아늑하고 비공식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자연히 드러나는 청년들의 성격과 총명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곧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짧지만 저녁을 먹고 나면 밤새도록 자기 때문에 저녁시간은 길어집니다. 천천히 먹는 것이 건전한 소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들은 음악을 들으며 식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단 것과 과일을 먹습니다. 또한 그들은 향을 피우거나 식당에 향수를 뿌립니다. 사실 그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들은 해롭지 않은 쾌락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도시에서의 생활입니다. 농촌에서는 인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기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 도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도시 주민이 먹는 것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행의 편의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거나 다른 도시를 관광하고 싶으면 당장 꼭 해야 할 일이 없는 경우 소속 시포그란투스와 트라니보르스에게 신청하여 쉽게 여행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서명한 단체 여행 증명서를 갖고 단체로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 증명서에는 돌아올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여행자에게는 우차와 소를 몰고 또 돌봐줄 한 명의 노예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단체에 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차가 오히려 귀찮다고 생각하여 우차를 돌려보냅니다. 어디를 가거나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이며 또 필요한 것은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짐을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 23시간 이상 체재하게 되면 자기가 하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증명서 없이 나갔다가 자기 구역 밖에서 잡히면 그는 망신을 당하고 집으로 송환되며 탈주자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 번 더 위반하면 처벌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 근처의 농촌을 돌아다녀 보고 싶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허락하고 아내가 반대를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농촌에 가서 오전이든 오후든 한나절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일만 한다면 자기가 속한 도시의 구역 내에서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며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아셨겠지요? 곧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일을 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울 구실은 전혀 없습니다. 술집도, 비어홀도, 매국물굴도, 타락할 기회도, 비밀회의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가도 선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밑에서는 어떤 물건이나 풍족하고 또 전 주민에게 모든 것이 균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거지는 있을 리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각 도시는 3명의 대표를 아마우르툼에서 열리는 연례적인 세나투스 멘트라누스 곧 의회에 보냅니다. 의회에서는 그 해의 생산량을 자세히 조사하여 어떤 지역에는 어떤 생산물이 풍부하고 어디에서는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즉시로 1년의 양도를 명령하여 균등한 분배를 합니다. 이러한 양도는 일방적인 조치로서 대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씨가 B씨에 보낸 무상의 선물은 C씨로부터 받는 무상의 선물로 보충됩니다. 그러므로 섬 전체가 마치 하나의 대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저장하고 나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넉넉한 한 해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저장해 놓아야 그들은 안심합니다. 나머지는 수출합니다. 이러한 수출품은 다량의 곡물, 꿀, 양털, 아마, 목재, 진홍빛 및 자줏빛 옷감, 생가죽, 밀초, 가죽, 가축 등입니다. 수출품의 7분의 1은 수입하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적절한 가격으로 팝니다. 이러한 외국 무역으로 필요한 물건을 충분히 수입, 보통 철뿐이지만 할 뿐 아니라 막대한 현금 수입을 얻습니다. 사실 장기간에 걸쳐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금과 은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현금 거래든 외상 거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상 거래인 경우 그들은 개인 증서는 받지 않고 수입 지역의 관청이 서명하고 봉인하여 교부한 합법적인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지불기일이 되면 이 관청은 관련된 개인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시 금고에 넣어두고 유토피아인들이 청구할 때까지 그 돈을 적당히 이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토피아인들은 절대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돈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대부해 줄 필요가 생기면 그들은 청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청구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비해서 부를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위기나 비상사태에 생겼을 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주로 외국인 용병을 막대한 보수를 주고 고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의 목숨을 위기에 몰아넣기보다는 용병으로 대치하지요. 또한 그들은 충분한 돈만 준다면 적군을 매수하여 서로 배반하게 만들거나 반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량의 귀금속을 저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귀금속을 보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내 말을 신용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들이 보물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말하기가 거북합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나 자신도 믿기 어려웠으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염려는 당연한 것이지요. 일상의 관습과 판이한 일은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른 관습도 우리들의 관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은이나 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놀란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특히 나는 그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위급한 때에 대비해서 간직하기만 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원료가 되는 은이나 금에 대해 그 진가 이상의 평가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이나 금의 진가는 철의 진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불이나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의 희소 가치에 대한 바보스러운 관념만 없다면 누구나 금이나 은이 없어도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자연은 흙, 공기, 물처럼 가장 귀중한 천혜의 사물은 모두 일부러 눈앞에 드러내 놓았으면서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이 귀금속을 금고 속에 감추어 두었다면 일반 사람들은 시장이나 트라니 보수들이 그들을 기만하고 이 귀금속을 이용하여 자기들만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 이런 일에는 일반 사람들이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금과 은으로 장식용 접시나 기타 장식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러한 장식품을 좋아하게 되어 장식품을 녹여서 병사들에게 지불하게 될 때가 와도 일이 아주 난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다른 습관과는 일치하지만 우리의 습관과는, 특히 금을 비장하는 우리의 태도와는 정반대인 제도를 창안해 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도저히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식기나 컵은 유리나 토기와 같은 값싼 재료를 사용해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가정이나 공동 식당에서 쓰는 요강과 같은 더러운 일상용품은 금이나 은을 재료로 사용해서 만듭니다. 또한 그들은 노예를 묶어두는 사슬이나 족쇄를 순금으로 만들며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범한 죄수에게는 귀와 손가락에는 금 귀걸이와 금반지를 끼워주고 목에는 금 목걸이를 메어주며 머리에는 금관을 씌워줍니다. 사실 그들은 은이나 금을 경멸하게 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이나 은을 모두 내놓아야 할 때가 오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운명이라고 여기지만 유토피아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에는 진주가 있고 어떤 바위에서는 다이아몬드와 석류석이 발견되지만 그들은 이러한 보석을 찾아 헤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 이를 주워다가 닦아서 어린이들의 장식품으로 씁니다. 어린이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폐물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폐물은 육아실에서만 달고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나이가 들어 등록할 때가 되면 부모가 주의를 주지 않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폐물을 버립니다. 마치 우리네 어린이들이 장성하면 인형, 호독껍질, 부적 따위의 실증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진귀한 관습은 마찬가지로 진귀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내 몰리우스 쿡의 외교관들의 경우를 보고 나는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외교 사절들은 아마우르툼시를 방문하였고 그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러 왔기 때문에 각 도시에서는 이들과 회합하도록 3명의 대표를 의회에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유토피아에 왔던 외국 사절들은 해협에서 가까운 지방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두 유토피아인들의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토피아는 값진 옷이 찬양을 받지 못하고 비단은 경멸을 받으며 금이란 말은 수치스러운 말로 여겨지는 나라임을 알고 있어서 유토피아에 올 때에는 가능한 한 간소한 옷차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네몰리우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기 때문에 유토피아인과 별로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고작 유토피아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옷을 입으며 그 옷도 아마도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조잡한 옷이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외교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만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신이나 입을 듯한 호화 찬란한 옷으로 성장하고서 그러한 호화로움으로 유토피아인들을 현혹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세 사람으로 구성된 외교 사절단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행원은 100명이나 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비단으로 만든 색깔이 요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귀족 자신들은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귀족이었던 것입니다. 금박을 입힌 옷을 입고 금 목걸이를 두르고 귀에는 달랑달랑하는 금 귀걸이를 달고 손가락에는 금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들의 모자에는 진주와 다른 보석들이 총총히 박힌 금 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유토피아에서는 노예를 처벌하거나 죄수를 욕보이기 위해서 또는 어린애들의 장난감으로 쓰는 것들로 몸단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새 귀족은 유토피아인들의 옷차림과 물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지요. 자신의 옷차림을 비교해보고 매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성해낸 실제의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실망을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유토피아인들로 보면 해외에 갈 기회가 있었던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번쩍거리는 것은 모두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인들은 사절단의 수용원들에게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였으나 외교관들은 금 사슬로 보아 노예에 틀림없다고 여기고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오, 여러분이 진주나 보석 따위에는 실증이 난 소년 소녀들이 외교 사절의 모자에 달린 진주나 보석을 대했을 때의 표정을 보았더라면 애들은 어머니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바보 어른들 좀 봐. 저만한 나이가 되어서도 보석을 달고 다니다니? 어머니는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쉬, 입 다물어. 저 사람은 대사님이 데리고 다니는 광대일 거야. 금사슬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슬은 대단치 않은걸. 너무 약해서 노예가 쉽게 끊어버리겠어. 게다가 너무 헐렁하고 도망갈 생각만 있으면 언제든지 노예가 벗어버리고 달아나겠는데 그래? 그러나 아내 몰리우스 사람들은 하루 이틀 묵는 동안에 사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토피아에서는 금이 흔해 빠지고 아주 싼 데다가 그들이 금을 좋아하는 만큼 진심으로 금을 경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도망을 가려다가 잡힌 한 사람의 노예가 그들 세 사람이 가진 금과 은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은과 금을 몸에 감고 다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뽐내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워하였으며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장식품을 버렸습니다. 특히 몇 사람의 친구들이 손님들에게 이 나라의 관습과 사상을 알아차리도록 이야기한 다음부터 그랬습니다. 예컨대 하늘에 빛나는 온갖 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보다 그 빛마저 희미한 작은 돌 조각에 매혹되고 또 질이 좋은 양털로 짠 옷을 입었다고 해서 유토피아인들보다 더 잘났다고 뽐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토피아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양털 옷이라 하더라도 그 양털 옷을 처음 입고 있던 것은 양인데 양털에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양보다 더 훌륭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토피아인들은 현재 세계 도처에서 인간이 금과 같은 전혀 쓸모없는 물건을 인간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인간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납덩어리나 나무 토막만한 지력밖에 못 가진 자, 천치인데다가 행실마저 바르지 못한 자가 단지 우연히 그 말을 많이 소지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선량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어떤 유전이나 법의 속임수에 의해서 이 두 가지는 사태를 역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금화가 갑자기 가장 비천한 가복의 손으로 넘어가면 현재의 소유주는 마치 화폐 조각처럼 돈에 딸려 가서 자신이 부리던 하인의 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인들이 가장 이상하게 여기고 혐오하는 것은 부자에게 빚을 졌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건만 단지 그가 부자라는 점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한 한 푼 더 내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를 존경하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이 이러한 사상을 갖게 된 원인의 하나는 가소로운 제도와는 정반대의 사회제도 밑에서 자랐다는 데 있으며 또 하나는 그들의 독서와 교육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어릴 적부터 특별한 재능과 뛰어난 총명 그리고 각별한 학구열을 가졌다고 인정된 각 도시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하루 종일 학구에만 몰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들은 일반 교육을 받으며 또한 대부분의 남녀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평생 동안 여가를 이용하여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나라 말로 가르칩니다. 이 나라 말은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말은 발음이 명쾌하며 다감합니다.
다소 사투리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까지는 그들은 유명한 유럽 철학자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 논리학, 수학 및 기하학 분야에서는 우리들의 고대의 권위자가 발견한 것과 동일한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고대 문명에 있어서는 우리들과 거의 같은 성과를 이루고 있었지만 현대 논리학 분야에서는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한정, 확충, 가정 등의 규칙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더군요. 이러한 것은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릴 적에 배우는 소논리학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요. 또한 그들은 2차 개념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같은 악명 높은 보편 개념의 존재는 상상조차 못 하더군요. 아시다시피 보편 개념으로서의 인간은 일찍이 들어본 어떤 거인보다도 뚜렷한 모양을 하고 있건만 우리가 아무리 이 인간을 분명히 지적해 주어도 유토피아인 중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편 그들은 천문학에는 정통하고 있었으며 해, 달 및 그들이 사는 반구에 나타나는 기타의 모든 천체의 정확한 위치와 운행을 측정하는 몇 가지 정묘한 기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에 있어서도 유성 간의 화학과 반발, 성점, 기타의 모든 협잡 따위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 비나 바람이 다가오든지 기타의 기후의 변동의 징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라고 하거나 바닷물이 짠 이유, 밀물과 썰물의 원인 또는 우주의 기원과 본질의 일반적 설명을 요구하면 그들의 답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답의 일부는 우리 고대 철학자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언제나 구구하게 마련이므로 유토피아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학설을 세웠으며 그 학설들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윤리학 분야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토의하고 있습니다. 선을 심리적, 생리적 및 환경적이라는 세 유형으로 구분한 다음 선이라는 용어를 엄격한 입장에서 세 유형 전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또는 오직 심리적인 것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문제로 삼습니다. 그들은 또한 덕과 쾌락 같은 문제도 논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한 토론 주제는 인간의 행복의 본질, 곧 행복의 요인은 한 가지인가 또는 여러 요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그들은 대체로 오히려 쾌락주의적 견해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주로 또는 전적으로 쾌락에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놀랍게도 그들은 이러한 방종스러운 이론을 종교, 보통은 비록 우물한 금욕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더욱 심각한 인생관과 결부되어 있는 종교로부터 이끌어낸 논거에 의해 옹호합니다. 행복을 논할 때 그들은 이성적 논증을 보충하기 위해 종교적 원리를 끌어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찾아내기에는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1원리는 모든 영혼은 영원 불멸하며 또한 자비로운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신은 영혼의 행복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리는 우리는 현세에서의 선행 또는 악행에 따라 내세에서 포상 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종교적 원리들이지만 유토피아인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바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려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든지 선악을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누리기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작은 쾌락이 큰 쾌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뒤에 고통이 따르는 쾌락은 피하도록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인생의 쾌락을 거부하며 일부러 고통을 자초할 것인가? 만일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만일 아주 불유쾌하게 곧 아주 비참하게 살았는데도 사후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무슨 희망을 갖고 그와 같이 살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모든 쾌락에 행복이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보다 고상한 쾌락만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혀 이질적인 학파에 속하지 않는 한 덕이 행복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복은 최고선이며 우리는 덕에 의해 자연히 이러한 최고선에 이끌려가는데 그들의 정의에 의하면 이 최고선은 인간의 자연적 충동,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정해준 것입니다. 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은 그 호불호에 있어서 이성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은 첫째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또 행복의 가능성을 준 전지전능한 신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둘째로 평생을 가능한 한 안락하고 즐겁게 살며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이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은 가장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이 쾌락을 비난하는 데에도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금욕주의자는 중노동과 철야와 일반적인 고행을 명하지만 한편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인간을 곤경으로부터 구제하는 이러한 행위를 자애의 발로라고 하여 찬양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고 그들의 불행의 종지부를 찍어주며 삶의 기쁨, 곧 쾌락의 능력을 소생시켜 주는 것보다 더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자기 자신을 위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단 말입니까? 삶을 즐기는 것, 곧 쾌락을 경험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삶의 향락을 도와주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전 인류를 이러한 가공스러운 운명으로부터 구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삶의 향락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라면 남이 즐거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자선을 베풀어서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웃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남에게 친절하라고 명한다면 다음 순간에 태도를 바꿔서 자기 자신에게는 잔인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인들은 삶의 향락, 곧 쾌락을 인간의 온갖 노력의 자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적이라는 말은 유덕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삶을 즐기는 데 있어서 서로 돕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연의 사랑을 독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인류 각자의 복지에 대해 균등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그들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약속을 지키고 물품, 곧 쾌락의 원료의 분배를 규정한 법률이 현명한 통치자에 의해 정당하게 제정되었거나 또는 어떠한 폭력이나 기만도 없이 전 국민의 일치된 동의에 의해 통과된 것이라면 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지만 한편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가지 쾌락을 빼앗아 그것을 자신이 향락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의 쾌락을 줄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향락에 보태주는 것은 자애로운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항상 잃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이러한 친절은 보통 똑같은 보답을 받습니다. 둘째로 보답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의 애정과 선의를 획득했다는 생각만으로도 물질적인 만족의 상실을 보상하고도 남는 정신적인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흔히 갖는 신념이지만 신이 적고 순간적인 쾌락을 희생한 보상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분석해보면 가장 유덕한 행위를 할 때에 있어서도
누구를 막론하고 쾌락을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여긴다고 유토피아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즐길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상태가 쾌락이라고 정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자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남을 해치거나 보다 큰 쾌락을 방해하거나 또는 불쾌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한 이성과 본능에 의해 향락하도록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치 사실을 정의처럼 쉽게 변경시킬 수라도 있는 듯이 자연적으로 결코 향락이 될 수 없는 것을 쾌락이라고 부름으로써 어리석은 배반을 해왔습니다. 이제 유토피아인들은 이러한 쾌락은 행복에 기여하기는커녕 행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쾌락에 젖어버리면 진정한 쾌락을 누리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사이비 쾌락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이러한 사이비 쾌락은 거의 모두 전혀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쾌락의 대부분은 불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쾌락은 그릇된 취미에 영합되어 이러한 쾌락을 생애 가장 중요한 쾌락으로 여길 뿐 아니라 살아가는 주요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조차 생기는 것입니다. 사이비 쾌락에 탐닉하는 자의 범주 속에는 앞에서 내가 말한 바 있는 사람, 곧 옷을 남보다 잘 입었다고 남보다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은 옷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곱게 뽑은 양털실로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이 거친 실로 짠 옷감으로 만든 옷보다 나을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나 옷 잘 입고 잘난 체 하는 자는 고운 실로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은 자연적으로 우월하며 따라서 그러한 옷을 입으면 어쨌든 자기 자신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맹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덜 호화스러운 옷을 입었더라면 엄두도 못 냈을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면 몹시 화를 냅니다. 존경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 많은 공허한 제스처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자를 벗고 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해서 진정한 쾌락을 얻게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무릎에 류머티즘이 낫거나 약간 돈 머리가 고쳐지나요? 물론 이와 같은 인공적인 쾌락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은 귀족 출신임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와서는 그들은 우연히 수세대 동안 부자로 지낸 주로 토지를 소유했던 가문에 속하고 있음을 뜻할 뿐입니다. 토지 따위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거나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탕진해 버렸을 때에도 그들은 매사에 있어서 상당히 귀족인 체합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석에 열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사이비 쾌락에 탐닉하는 자입니다. 그는 진귀한 보석, 특히 그 당시 자기 나라에서 각별히 값진 이러한 보석의 가치는 장소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류의 보석을 소유하게 되면 초인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그는 외관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서 금을 모두 벗겨내고 보석을 빼내서 샅샅이 살펴본 다음에야 삽니다. 그 다음에도 보석상이 진품임을 엄숙히 선서하고 보증서를 써줘야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눈으로 모조품과 진품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모조품이라고 해서 쾌락을 주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진품이든 모조품이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님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면 바라보면서 즐기는 이외에는 딴 목적도 없이 남아 돌 만큼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쾌락은 진정한 쾌락일까요? 혹은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을까요? 이와 반대되는 정신병자는 금화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다시 꺼내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금화를 잃어버릴까봐 겁이 나서 일부러 금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나 타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금화를 묻어둔다면 버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화를 몰래 묻어두고는 대단한 행복을 느끼지요. 분명히 이제는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도둑놈이 그 돈을 훔쳐갔는데도 10년 동안이나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10년 동안 도둑 맞은 돈이 그대로 있으려니 하고 살아왔으니 그동안에 돈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에게는 거의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도박, 듣기는 했으나 그들이 실제로 해본 적은 전혀 없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이 아니라 사냥과 매 사냥도 어리석은 쾌락에 포함시킵니다. 그들은 주사위를 테이블 위에 던지는 데에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게다가 설사 처음에는 약간 재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반복하여 이제는 실증이 났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개가 으르렁거리며 짖는 불쾌한 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울 이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개가 산토끼를 쫓는 것을 보는 것이 개가 다른 개를 쫓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느 경우에나 기본적인 동작은 경주를 즐겨야 한다면 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앞에서 짐승이 갈갈이 찢겨서 죽는 현장을 보는 재미라고 한다면 오히려 약하고 순하며 해를 끼치지 않는 작은 짐승인 산토끼가 힘이 더 세고 더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는 것을 목격하고 불쌍히 여겨야 보다 적절한 반응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유토피아인들은 사냥은 자유인의 존엄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일체 백정에게 맡깁니다. 백정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노예입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냥은 최악의 도살 행위로서 이에 비하면 기타의 도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용성과 명예로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백정은 가축을 죽이는데 신중을 기하여 꼭 필요할 때에만 도살합니다. 반대로 사냥꾼은 자기 자신의 오락을 위해서 가련한 작은 동물을 죽이고 사지를 찢는 것입니다. 짐승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피에 굶주린 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유토피아인들은 말합니다. 짐승도 천성이 잔인하거나 잔인한 스포츠에 늘 사용되어 성질이 잔인해지지 않으면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쾌락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것들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인들은 누구나 이런 일에는 자연적인 쾌락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쾌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일을 즐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의 쾌락적 내용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도 이러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즐거운 일보다는 불쾌한 일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으로 말미암아 생긴 순전히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임신한 부인이 때로는 입덧이 나서 물보다는 소기름이나 테레빈 기름이 더 달다고 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의 판단이 습관이나 병 때문에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쾌락의 본질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쾌락을 두 종류, 곧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으로 나눕니다. 정신적 쾌락에는 어떤 일을 이해하거나 또는 진리를 관조하는 데에서 획득되는 만족이 포함됩니다. 또한 참되게 살아온 과거에 대한 회상과 장차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확고한 기대도 포함됩니다. 육체적 쾌락은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신체의 여러 가지 기관을 충족시켜 줄 때 생기는 향락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처럼 신체의 자연적인 열에 의해 타버릴 물질을 대체할 때 얻는 쾌락입니다. 또는 배설, 성교와 같이 과다한 것을 방출하거나 또는 가려운 것을 비비거나 긁을 때 생기는 쾌감입니다. 그러나 신체 기관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거나 이전의 불쾌감을 없애는 것이 아닌 쾌락도 있습니다. 이러한 쾌감은 신비로우나 확실한 방법으로 직접 우리의 감각에 작용하여 그 반응을 독점합니다. 음악이 주는 쾌감이 그 한 예입니다. 둘째로 육체적 쾌락은 신체의 편안하고 정상적인 기능,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정신적 불쾌감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은 외적 쾌락에 도움이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쾌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쾌감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보다 싱싱한 쾌감보다는 덜 화려하고 남의 주목을 끄는 힘도 적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흔히 생애 최대의 쾌락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상 모든 유토피아인들은 이러한 쾌락은 모두 다른 쾌락의 기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쾌락이라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쾌락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며 이러한 쾌락이 없으면 다른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단지 고통만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그들은 쾌락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상가들은 흔히 건강하다는 것은 그 반대물, 곧 병과 대조될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정지부동 상태의 건강은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벌써 옛날에 논파되어 이제는 거의 모두 건강이 가장 분명한 쾌락이라는 견해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질병에는 고통이 따르는데 고통은 쾌락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은 건강과는 정반대의 것이므로 건강은 쾌락입니다. 그들은 병 자체가 고통이냐 또는 병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냐 하는 점은 문제로 삼지도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 자체가 쾌락이든 또는 건강은 마치 불이 반드시 열을 내는 것처럼 쾌락을 산출하든 간에 논리적으로는 한결같은 건강 상태는 언제나 쾌락이 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곧 약화되었던 건강이 음식물과 결맹하여 배고픔의 공격을 싸워 물리칩니다. 이 전투는 서서히 확대되며 그 정상적인 힘을 되찾는 과정이 바로 쾌감을 경험하게 만드는데 이 쾌감은 매우 신선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실제의 전쟁을 즐긴다고 한다면 건강이 승리를 즐겨서는 안 될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또는 건강이 결국 이전의 원기를 회복했을 때 원기 회복을 위해 건강은 줄곧 싸워 온 것입니다. 건강은 곧 혼수 상태에 빠져 성공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건강은 그 반대물에 의해서만 의식된다는 사상을 그들은 전혀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잠들어 있거나 또는 병들어 있지 않다면 누구든 기분이 좋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마련입니다. 가장 둔하고 무감각한 사람조차도 건강하다는 것은 즐거움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즐겁다는 것은 쾌락과 동의어가 아닙니까? 그들은 특히 정신적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정신적 쾌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선행과 맑은 양심을 이 쾌락이 주된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육체적 쾌락은 건강입니다. 물론 그들은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건강을 위한 쾌락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쁨 자체가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질병의 은밀한 침입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약을 먹는 것보다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더 좋아하며 다른 사람이 주는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유쾌하게 느끼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같은 원칙에 따라 이러한 쾌락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쾌락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쾌락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한 행복은 굶주림, 목마름, 가려움, 먹기, 마시기, 문지르기, 긁기로 이루어진 생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가장 불쾌하고 또한 전적으로 구역질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쾌락은 불결한 것이므로 최하위의 쾌락임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먹는 쾌락에는 반드시 굶주림의 고통이 따르게 마련인데 쾌락과 고통이 같은 비율은 아닙니다. 고통은 보다 강렬하고 보다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은 쾌락보다 먼저 시작되며 쾌락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인들은 필요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것을 쾌락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쾌락도 즐기며 또한 인간이 할 수 없이 자주 해야 하는 일을 이와 같이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준 데 대해 어머니인 자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드문 병에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성병이나 굶주림이 역한 약에 의해서만 치유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루한 생활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토피아인들은 아름다움, 힘, 민첩성 같은 자연의 특별한 선물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쾌락에 예민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특유한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거나 어떤 종류의 향기를 즐기거나 음식물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쓰기는 하지만 하모니와 불협화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일이 삶에 대해 일종의 맛있는 양념, 구실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토피아인들은 작은 쾌락이 큰 쾌락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쾌락이 고통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전적으로 준수합니다. 그들은 만일 쾌락이 부도덕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통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아름다움을 경멸하거나 그들의 힘을 혹사하거나 민첩성을 지둔하게 만들거나 음식을 들지 않아서 체력을 손상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기타의 자연의 선물을 손상시키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보다 큰 쾌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로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가공적인 덕을 위해 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재난에 대비하여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는 단지 자멸적인 것이며 자연에 대한 배은망덕의 태도, 마치 자연으로부터 어떤 것을 빚졌다는 생각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연의 모든 은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도덕설이며 그들은 신의 계시 없이 인간의 정신이 이보다 더 훌륭한 도덕설을 창안해낼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이 도덕설이 옳은가 그른가 또는 실제로 필수적인가를 검토할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설명하는 것일 뿐 그것을 변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신합니다. 그들의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지상에서 보다 번영한 나라, 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들은 매우 활기에 차 있고 정력이 넘쳐 있으며 키에 비해 그들의 키가 작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힘이 셉니다. 그들의 땅은 항상 아주 비옥하지는 않으며 기후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들은 균형 잡힌 섭생으로 나쁜 기후 조건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며 조심스러운 경작으로 토지의 약점을 시정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곡물과 가축 생산의 모든 기록을 깨뜨렸고 평균 수명은 가장 높으며 이환율은 가장 낮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자연적으로는 오히려 불모에 가까운 국토를 가졌으면서도 그들은 경이를 이룩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재능이 일상적인 농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숲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기조차 합니다.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목의 운반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다나 강이나 도시 가까운 곳으로 숲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제목을 곡물과 같이 육로를 통해 장거리 수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자신은 우호적이고 총명하며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휴식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그들은 필요한 때에는 육체적인 중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노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뇌의 사용에는 지칠 줄 모릅니다. 내가 유토피아인들에게
그리스 문학과 철학에 대해 말했을 때 나는 라틴어로 된 문학이나 철학에는 그들이 좋아할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지도 밑에 원문을 연구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거절하기가 싫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학생들이 매우 열심히 공부하므로 나의 노력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문자나 발음을 쉽게 익히고 핵심적인 의미를 이해하며 또 그것을 정확히 반복하였으므로 이 과정에 자원하여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들이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성숙한 학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로 기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 이내에 그들은 그리스어를 완전히 배웠고 원문에 결적이라는 것이 없는 한 그들은 훌륭한 저자가 쓴 책을 막힘없이 읽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어가 그들의 천성에 맞는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이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그들이 그리스인 계통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다른 점에서는 페르시아 언어와 흡사하지만 지명과 관직 명예는 그리스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몇 가지 그리스어 원서를 선사하였습니다. 나는 4번째 여행을 떠날 때 아주 장기간 귀국하지 않을 작정을 했으므로 상품을 포장해 갖고 가는 대신에 책이 가득 찬 매우 큰 트렁크를 배에 실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플라톤의 저서 대부분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대다수, 그리고 식물학에 관한 테오프라스토스의 저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항해 시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어 원숭이가 갖고 놀아 미안하게도 이 책들은 보관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원숭이는 짓궂게도 여기저기서 아무 페이지나 뜯어내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문법책은 라스카리스의 문법책 뿐이었는데 테오도루스의 것은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얻은 사전은 헤시치우스와 디오스 코리데스의 것뿐이었습니다. 플루타크와 루시안의 책도 주었는데 그들은 전자를 애독했으며 후자는 쾌활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아리스토파네스, 호머, 유리피데스, 아참, 알두스판의 소포클레스의 소형 시집을 주었고 역사 책으로는 루키디데스와 헤로도투스의 것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헤로디아누스가 포함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나의 친구 트리시우스 아피나투스는 몇 가지 의학 서적을 갖고 갔는데 히포크라테스의 짤막한 책 2-3권과 갈렌의 의학 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토피아인들은 이 책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세계에서 유토피아인들보다 의학을 덜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지만 의학을 보다 더 존중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학을 과학의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분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자연의 과학적 탐구는 가장 즐거운 과정일 뿐 아니라 창조자를 즐겁게 해주는 최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자는 예술가의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놀라운 구조를 인간에게만 드러내주면서 다른 짐승은 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는 이 놀라운 구조를 알지 못해서 경이적인 장관에 감탄하지 못하는 하등 동물 같은 자보다는 이 놀라운 구조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실제로 창조주의 작품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은 훈련된 지력을 과학적 탐구에 응용하여 일상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놀라울 만큼 솜씨 있게 발명해냅니다. 그러나 2가지 발명은 우리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비록 명예는 대부분 그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알두스가 인쇄한 몇 가지 책을 보여주고 인쇄와 제지술에 대해 약간 우리는 인쇄술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야기해 주자마자 곧 그들은 그 과정에 대해 날카로운 추측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양피나 나무 껍질 혹은 갈대의 글씨를 써왔으나 이제는 종이를 제조하고 인쇄기로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성공하는 것 같지 않았으나 실험을 반복하는 동안에 그들은 두 가지 기술을 철저히 습득하였고, 따라서 원본만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원하는 대로 모든 그리스 서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진 그리스 책들은 앞서 내가 말한 책들 뿐이었고, 이 책은 이미 수천 부가 인쇄 발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각별한 재주를 가졌거나 여행을 많이 해서 여러 외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외국인 여행자를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환영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인이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일은 드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철만을 수입하며 금이나 은을 갖고 갔다가는 대체로 상인들은 팔지 못합니다. 그들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수출품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그들 자신이 직접 운반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고 항해술을 더욱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끔 언급한 노예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듯이 비전투원인 전쟁 포로도 아니고 세습적인 노예도 아니며 외국 노예 시장에서 사들인 자들도 아닙니다. 노예들은 유토피아의 죄수들이거나 또는 외국의 사형수들,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보통은 값을 치르지 않으나 때로는 약간의 지불을 하고 사형수들을 대량으로 획득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노예들은 사슬에 묶여 중노동을 하며 유토피아인들은 외국인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습니다. 최고급의 교육과 철저한 도덕적 훈련을 받는 특권을 누린 자가 이제 와서 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비통한 일이며, 따라서 처벌도 가장 가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의 노예는 외국의 노동자들인데 그들은 본국에서 가난에 찌들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유토피아의 노예가 되기를 자원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유토피아 시민들과 거의 같은 친절한 대우와 존중을 받습니다. 그들이 유토피아를 떠나기를 원할 때에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완전히 자유롭게 떠날 수 있으며 약간의 사례금을 받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환자가 생기면 유토피아인들은 환자들을 극진히 돌보아주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약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지 줍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에는 간호부가 옆에 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어 기분을 돋워주며 증상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해줍니다. 그러나 불치병인데다가 질병이 극심한 고통을 계속 일으키는 경우에는 신부들과 공무원들이 찾아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당신은 정상적인 생활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귀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고 당신 자신에게도 짐이 됩니다. 사실 당신은 실제로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계속 병균을 기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활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 죽기를 주저합니까? 당신은 고문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왜 탈출을 해서 더 좋은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해방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망은 상식일 뿐입니다. 또한 신부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부의 충고에 따르는 것은 경건한 행위입니다. 환자는 이러한 권고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굶어 죽거나 또는 수면제를 먹고 고통 없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어서 만일 환자가 살기를 원하면 누구나 전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돌보아 줍니다. 공인된 안락사는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신부나 트라니보루스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자살을 하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할 권리를 박탈당하며 시체는 아무런 의식 없이 연못에 던져 버립니다. 여자는 18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고 남자는 4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혼전 선고가 밝혀진 남자나 여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시장이 이 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영원히 결혼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혼전 선교가 발생한 가정의 가장 부부는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합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이러한 일에는 각별히 엄격합니다. 만일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신중히 방지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결혼은 동일한 사람과 일생을 보내며 결혼 생활에 따르는 온갖 불편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혼하려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우습게 보이는 일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일이지요. 장래의 신부는 그 여자가 처녀이든 과부이든 간에 존경할 만한 기혼 부인의 입회하에 장래의 신랑에게 나체를 보이고 신랑의 정당한 보호자는 신랑의 나체를 신부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웃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이러한 습관을 어리석은 풍속이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곧 우리를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의 결혼 절차를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말을 살 때에는 겨우 몇 푼의 돈이 걸려있는 문제인데도 온갖 주의를 기울입니다. 말은 이미 벌거벗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안장과 기타의 마구를 모두 벗겨내고 그 밑에 혹시 상처라도 없는가 살펴보기까지는 매매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아내를 선택할 때에는 좋든 나쁘든 간에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소홀합니다. 당신들은 옷을 벗겨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겨우 그 여자의 손바닥만한 얼굴인데 그 얼굴만 보고 여자 전체를 판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자가 실제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여자의 가장 기분 나쁜 곳을 발견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도덕심 뿐이라고 한다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이 현명하지도 않으며 또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결혼했을 때 가끔은 아름다운 신체는 아름다운 영혼에 유용한 부가물임을 알게 됩니다. 확실히 옷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감정을 손상시키기에 족한 육체적 결점을 육체적으로는 헤어지기에 너무 늦을 때까지 쉽게 감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결혼 후에 보기 흉하게 되었다면 남편은 운명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장 밑에서는 결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유토피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다른 이웃 나라와는 달라서 그들은 일부 일처제를 엄수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죽음에 의해서만 헤어지는데 어느 한쪽이 간통 또는 참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결백한 쪽은 의회로부터 다른 사람과 결혼할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 쪽은 망신을 당하고 평생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내 자신의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닌데도 아내가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하여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동정이 가장 필요한 때에 아내를 버리는 잔인성은 그만두더라도 이러한 일이 허용되면 노년기에는 많은 질병이 생길 뿐 아니라 노년기 자체가 질병입니다. 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배우자를 바꾸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 원만한 동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상호 합의하에 이혼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트라니보르스들과 그들의 아내들의 철저한 조사를 거친 다음에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도 이러한 허가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들은 쉽게 이혼할 수 있다는 전망만큼 결혼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통한 자들에게는 가장 가혹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간통한 쌍방이
모두 기혼자일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들은 그들이 원하면 이혼을 하고 피해자들끼리 또는 그들이 선택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배신한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 피해자들이 그 배우자의 노동을 거들어 준다는 조건 하에 그들의 결혼 생활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은 때로는 죄를 지은 배우자의 뉘우침과 피해자의 성실성에 감동하여 둘 다 석방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재범인 경우에는 사형 선고가 내립니다. 그 외에는 법률상 규정된 고정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의회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당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범죄가 무거워 당국이 다루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의 도덕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처벌할 책임을, 어버이는 자식을 처벌할 책임을 집니다. 중죄에 대한 통상적인 처벌은 노예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죄수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되는 것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우며 또한 사회를 위해서도 곧장 처결해 버리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노동자는 죽은 노동자보다 가치가 있고 또한 장기적인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수가 이러한 처우에 반대한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형무소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죄수는 야수처럼 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인 죄수들의 전망은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일 수년 동안의 고역을 치르는 가운데 괘씸을 해서 죄수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한 일에 대해서도 뉘우치는 조짐을 보이게 되면 혹은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혹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 형벌이 감소되거나 취소됩니다. 유혹을 하려다가 실패한 자도 실제로 유혹을 한 자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른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자는 법적으로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토피아인들은 말합니다. 범죄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의 탓이 아닌데 어째서 실패했다고 그를 신용할 수 있겠는가? 유토피아인들은 바보를 몹시 좋아하며 바보에게 치욕을 가하는 것은 극악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바보의 우스운 행동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사실은 바보의 어리석은 행동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보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재미있어 할 만한 유머 감각도 없다면 바보를 정당하게 돌보아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보가 가진 유일한 재주인 어리석은 짓을 평가할 줄 모른다면 바보를 친절하게 대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기 흉하거나 불구인 자를 보고 조소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결점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여러분은 스스로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아주 게으른 자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유토피아인들은 화장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남편이 아내에게서 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라기보다 오히려 겸손과 남편에 대한 존경할 만한 태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얼굴은 남자를 사로잡는 데는 충분하지만 남자의 사랑을 지속시키는 데는 훌륭한 성격과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